성균관대학교 박인권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히가시노게이고의 단편을 고르셨군요. 예, 단편집을 오늘 소개할 텐데요. 네. 그 허상의 어릿광대라는 7편의 단편이 들어있는 단편집입니다. 예, 그중에 한 편을 줄거리 해설과 낭독을 해 주실 건데 그렇습니다. 요거는 설명을 조금 들으시는 것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이걸 갈릴레오 시리즈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히가시노 게이고는 그 두 양대 산맥 시리즈가 있는데 하나는 갈릴레오 시리즈고 하나는 가가 형사 시리즈인데 그렇죠. 오늘 소개할 그 단편은 위장하다라는 6번째 단편인데 네. 그 허상의 어릿광대 작품집 안에 있는 근데 이 시리즈는 갈릴레오 시리즈예요. 네. 이 갈릴레오 시리즈는 이 대학 물리학 교수 유가와라는 교수하고 아주 대학교 때 친구인 구사나기 형사가 이제 주인공이고요. 네.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항상. 음. 그러면은 이 구사나기 형사가 도저히 뭐 풀 수 없어요. 뭐 불가능해 보이는 아주 과학적, 뭐 수학적 이게 수수께끼 같은 미스테리가 벌어져요. 그러면은 친구인 그 물리학자인 유가와 교수한테 달려가서 네. 좀 도움을 풀어달라. 청하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범인을 발견해낸다. 이런 스토리 구조를 가진 이제 네. 작품들이고요. 그러니까 유가와 교수를 잘 모르셔도 용의자 X의 헌신. 네, 맞습니다. 거기서 그걸 해결해낸 사람이 바로 유가와 맞습니다. 교수입니다. 예, 그걸 예,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유가와 교수가 이 겉으로는 좀 차가운 이미지로 이지적인 그런 이미지로 보이지만 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주 따뜻한 인간미가 흐르는 그런 캐릭터죠. 이 맞아요. 갈릴레오 시리즈가 꽤 많이 나왔어요. 예, 총 10권이 나와 있고요. 예. 그중에서 한 8권 정도가 이제 번역이 돼 있고, 음. 2개, 침묵의 퍼레이드와 투명한 나선 요 2권이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갈릴레오 시리즈 그 어떤 작품들인지 살짝 예, 소개할까요? 제목만 쫙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첫 번째 탐정 갈릴레오 1998년에 단편집이 처음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예지몽, 이것도 단편집. 음. 그리고 세 번째가 용의자 X의 헌신. 그 유명한. 2005년에 아주 이 대박을 친 네. 작가의 뭐 영혼 불멸의 일이라고 할 정도로 그 유명한 작품이고요. 그 네. 다음에 성녀의 구제 2008년에 이것도 정편이고요. 그리고 갈릴레오의 고뇌, 그게 단편집. 단편집이고 예. 한여름의 방정식 이거 저희 장편이고 채널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있죠. 예, 예, 저희가 맞습니다. 다뤘죠. 예. 예, 이게 6번째 작품이고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하는 허상의 어릿광대라는 네. 2012년. 예, 네. 거고 그 다음에 금단의 마술 단편집이고 중편이 하나 있고 그리고 침묵의 퍼레이드 투명한 나선 이 2권은 장편입니다. 2018년하고 2021년에 나온 이렇게 그렇군요. 10권이 나와 있어요. 예. 허상의 어릿광대 이게 제인에서 나온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총 7편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6편은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허상의 어릿광대 요 단편집 가운데 6번째 작품이 위장하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위장하다라는 작품을 지금부터 줄거리 해설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구산하기 형사와 유가와 교수는 함께 차를 타고 산속 외길을 운전해서 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학교 동아리 친구가 늦은 결혼식을 시골에서 하느라 참석차 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험준한 산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산길에서 소나기를 만나면 달갑지 않다고 두 사람은 말하면서 차의 스피드를 올리는데 갑자기 차의 핸들이 말을 듣지 않는 느낌이에요. 구산하기가 갓길로 차를 세우고 내려서 살펴보니 타이어 하나가 펑크가 나 있어요. 두 사람은 트렁크에서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서 갈아 끼우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부어요. 유가와는 도로 중앙선 가까이에 나가서 뒤에서 차가 오지 않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그때 빨간 자동차가 한 대가 다가왔어요. 아우디였어요. 유가와가 공사 현장의 유도 요원 같은 몸짓으로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빨간 자동차는 그들을 지나치지 않고 유가와가 서 있는 곳 못 미처에서 멈춰섰어요. 차에 탄 운전자가 말을 건넸는지 유가와가 아우디 차로 다가가 뭔가 얘기를 나눕니다. 잠시 후 빨간 자동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구산하기의 차 옆을 통과해 갔어요. 구산하기 옆으로 돌아온 유가와는 어느 틈엔가 비닐 우산을 쓰고 있었어요. 빨간 자동차에 탄 여자가 주고 갔다는 것이에요.
아주 젊은 미인이었는데 비가 쏟아붓는데 타이어 교체하는 모습이 안 돼 보여서 주고 갔다고 해요. 유가와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놀랍니다. 타이어를 갈아 끼운 후 두 사람은 세차게 내리는 빗길을 뚫고 한참을 운전해 가서 드디어 산속에 있는 자그마한 리조트 호텔에 도착해요. 친구의 결혼식이 열리는 호텔이었어요. 그런데 호텔 주차장에 아까 이 빨간 자동차도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 여자도 결혼식에 초대받았는지 모른다고 두 사람은 생각해요.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그리운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유가와와 구사나기는 배드민턴부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을 했는데 그때 친구들이 다들 모인 것이에요. 호텔에서 오늘 결혼식을 치르는 유스케도 만나요. 유스케는 이곳 시골에서 읍장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가스라기 다혜가 호텔방을 나선 것은 6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호텔 2층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기 위해서였다. 오늘 이 호텔에서 읍장의 결혼식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연회장이 아닌 이 레스토랑은 한가했다. 입맛이 없는 다혜는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엄마인 아키코에게 휴대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별장으로도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다혜는 머리가 복잡해짐을 느끼며 억지로 식사를 마치고 7시쯤 레스토랑을 나오는데 그때 레스토랑 직원이 혹시 읍내 쪽으로 나가냐고 물었다. 다혜가 읍내가 아니고 반대쪽인 별장지로 간다고 하자 그러면 괜찮겠다고 말했다. 다혜는 뭐지? 하고 생각하면서 호텔 현관을 나섰다. 아직도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조그만 접이식 우산을 펴들고 아우디까지 걸었다. 구도 속까지 푹 젖고 말았지만 그런데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차에 올라타서 어두운 길을 달렸다. 스쳐 지나가는 차가 한 대도 없었다. 한참을 달린 후 이윽고 앞쪽에 낯익은 건물이 보였다. 도로에 면한 주차 공간에 볼보 외건이 세워져 있었다. 다케히사의 차다. 다이는 후진으로 아우디를 볼보 옆에 세우고 우산을 펼친 다음 차에서 내렸다. 아니나 다를까 땅이 질척거린다. 자동차 타이어도 흙투성이었다. 왜 주차장 바닥을 포장하지 않는지 별장 주인인 다케히사에게 화가 났다. 대문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다. 문 손잡이를 당기자 아무런 저항 없이 문이 열렸다. 현관 바닥에 남자용 구두와 여자 구두가 놓여 있었다. 다혜는 구두를 벗고 신발장에서 슬리퍼를 꺼내 신은 다음 복도를 걸어 거실 문 앞에 섰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거실 문을 열었다. 실내가 캄캄했다. 손으로 벽을 더듬어 전기 스위치를 올렸다.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다. 창가에 있는 흔들 의자에 사람이 앉아 있었다. 다케히사다. 그런데 다혜는 헉 숨을 삼켰다. 왜냐하면 다케이사의 가슴 아랫부분에 피로 물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야. 머리 한구석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왼손으로 입을 막은 채 시선을 이리저리 움직였다. 그런데 정원에 면한 유리문 바로 앞에 엄마인 아키코도 쓰러져 있었다. 치마가 말려 올라가 있고 얼굴은 잿빛이었다. 다혜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112 버튼을 누르는 엄지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렸다. 배경은 바뀌어서 구산하기 일행이 결혼식 피로 현장을 나온 것은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피로 현장에서 현 의회 의원, 부지사, 경찰서장 등 지방 유지들의 축사가 길게 이어졌어요. 2차 자리는 호텔 꼭대기층에 있는 바에서 있을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1층 라운지 근처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피로연에 참석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경찰서장의 모습도 보였어요. 그들은 2차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을 생각인 듯 했어요. 그런데 어쩐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합니다. 게다가
다들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오늘 결혼한 읍장인 친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여전히 턱시도 차림이지만 피로연 때와는 달리 표정이 심각합니다. 그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급히 달려가더니 경찰서장과 뭔가 얘기를 나눴어요. 구산아기가 친구인 읍장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읍장이 폭우로 산사태가 났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에 통행이 금지되었다며 하객들의 발이 묶이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때 체구가 작은 남자 하나가 읍장님 하고 외치면서 달려왔어요. 그는 현장 상황으로 봐서는 내일 오전 중에나 길이 뚫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줘요. 옆에 있던 경찰서장도 걱정을 하면서 현장을 잘 통제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구산하기 형사와 경찰서장은 그곳에서 이제 서로 인사도 나누어요. 그때 경찰서장의 제복 안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립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서장의 조그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의 다음 말에 주위의 공기가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가 뭐 살인사건? 하고 외쳤던 거예요.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결혼식 피로연 2차가 예정보다 조금 늦게 시작되었지만 오늘의 주인공 중 신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젊은이들이 신부를 둘러싸고 즐거운 듯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신부가 신랑보다 13살이나 어렸어요. 신랑의 친구들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읍장인 친구를 놀려댔어요. 그때 남자 하나가 구산아기에게 다가와서 읍장과 경찰서장이 구산아기 형사를 잠깐 보자는 말을 전합니다. 호텔의 한 방에 구산아기가 들어가니 친구인 읍장과 경찰서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구산아기에게 한 말은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이 호텔 앞으로 난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별장지가 나오는데 그곳에 있는 별장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모양이고 신고자는 별장 주인의 딸인데 그녀가 저녁 나절에 가보니 먼저 도착한 부모님이 살해당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 산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끊겨서 현경본부에서는 내일까지 올 수가 없고 경찰서장 자신은 교통계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살인사건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경시청에 있는 구산아기가 살인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구산아기는 친구 결혼식에 와서 살인사건에 연루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친구인 읍장이 고개 숙여 부탁을 하자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산아기와 경찰서장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별장으로 향했다. 거기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다혜라는 이름의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부모님의 살해 현장을 처음 발견한 여자였다. 유가와의 말대로 상당한 미인이었다. 구산아기는 살인 현장이 벌어진 거실로 들어가 보았다. 문을 열자 역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오물과 피가 섞인 듯한 냄새다.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은 순간 구산아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뒤따라 들어온 경찰서장의 입에서도 의악 소리가 새어나왔다. 맨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창가에 놓인 흔들 의자다. 거기에는 몸집이 자그마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긴 바지에 폴로 셔츠와 조끼를 입은 남자는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아랫부분은 시커먼 피로 물들어 있었다. 시선을 오른쪽으로 옮기자 정원에 면한 유리문이 있었다. 유리문은 한쪽이 열려 있고 그 바로 앞에 여자 하나가 위를 향한 채 쓰러져 있었다. 언뜻 보기에 그 여자에게는 외상이 없어 보인다. 구산아기는 주머니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다. 친구의 결혼식 사진을 찍으려고 챙겨온 건데 설마 이런 일에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자리에 서서 실내 광경을 몇 장 찍은 뒤 주위에 있는 물건들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흔들 의자로 다가갔다. 하지만 1미터 정도를 남기고 그는 걸음을 멈췄다. 바닥에 자잘한 혈흔이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가 그 위를 이동한 흔적도 있었다. 구산아기는 거기에 서서 남자의 가슴에 난 상처를 관찰했다. 마치
도려내기라도 한 듯이 구멍이 뚫려 있었다. 피부도 또 그 안의 장기도 엉망으로 뭉그러진 듯 했다. 그 상흔의 정체가 무엇인지 구산하기는 짐작이 갔다. 전에도 비슷한 사체를 본 적이 있었다. 남자는 60에서 80 사이, 주름투성이 잿빛 얼굴이 거북이를 연상시켰다. 사진을 몇 장 찍은 다음 여자 시선으로 다가갔다. 여자의 사인 역시 금세 파악되었다.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끈은 아니다. 목에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자국에 희미하게 피가 묻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를 쏜 산탄총이 마당에서 비에 맞은 채로 발견되었다. 이렇게 현장 조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서 참고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구산하기는 내키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읍장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동석했다. 흔들의자에 앉은 채 죽어있던 남자는 꽤나 유명한 작사가였다. 이름만으로는 누군지 딱 떠오르지 않았지만 대표곡 제목을 몇 개 들었을 때는 내심 놀랐다. 주로 전통가요로 하나같이 크게 히트한 노래들이었다. 별장 한두 채쯤 갖고 있다 한들 이상할 것이 없는 유명인이었다. 첫 현장 발견자인 다혜를 구산하기가 참고인으로 취조했다. 그녀에 따르면 부모님은 오늘 아침 일찍 별장에 도착했을 거라고 말했다. 자신은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었고 오후에 도착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자신이 이 별장에 온 이유가 한 가지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라고 말했다. 그것은 오늘 아버지가 자신의 제자인 도리카이라는 음악 프로듀서를 이 별장에 불렀는데 도리카이가 아버지가 작사한 노래를 표절해서 사용을 했고 이것을 아버지가 항의하기 위해서 별장에 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리카이의 주장은 정반대였다고 한다. 자신이 습작하던 시절에 아버지에게 보여준 작품이라서 표절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쨌든 아버지가 도리카이의 주장을 듣고 경노해서 별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딸인 자신이 걱정돼서 별장으로 왔고 부모님의 살해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혜는 별장에 가서 사건 현장을 발견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었다. 이 호텔에 도착할 시각은 오후 2시경에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서 보니 부모님 휴대전화와 별장 전화로 여러 번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았다. 부모님이 휴대전화를 지니지 않은 채 외출한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잠시 방에서 쉬기로 했다. 하지만 6시가 가까운데도 전화를 안 받자 걱정되기 시작했다. 호텔 2층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뒤 7시 조금 전에 호텔을 나왔다. 별장에 도착한 시간이 7시 20분경. 대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현관에서 구두를 슬리퍼로 갈아 신은 뒤 복도 안쪽에 있는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어서 벽에 붙은 스위치를 올리고서야 이변을 알아차렸다. 두 사람한테 다가가 보니까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구급자를 부르지 않고 곧장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거실에 있기가 무서워서 현관에 나와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것이 다혜의 진술이었다. 배경은 바뀌어서 구산아기는 유가와와 함께 노트북을 켜고 구산아기가 찍어온 살해 현장 사진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장의 현장 사진들이 지나가는데 유가와가 특별히 총에 맞은 피해자의 사진들을 보고는 잠깐만 멈춰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메모지를 꺼내서 무언가를 적어요. 메모지에 적힌 내용을 보고는 구산아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유가와가 적고 있는 것이 어떤 수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구산아기는 이 괴팍한 물리학자에게 물어보기도 뭐해서 자신의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까지 다 확인했을 무렵 유가와가 피해자를 쏜 산탄총이 정원에 버려져 있었냐고 물어요. 구산아기가 그렇다고 하며 정원에 놓여 있는 산탄총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산탄총은 죽은 작사가가
별장에 가지고 있었던 총이었어요. 정원에 놓여 있는 산탄총 사진을 본 유가와는 이상하다고 말해요. 작사가를 총으로 쏘고 범인이 작사가를 총으로 쏘고 그 부인을 목졸라 죽였다면 왜 산탄총이 정원에 떨어져 있는지 의문이라고 해요. 산탄총은 거실에 떨어져 있어야 정상일 것이라면서 굳이 정원으로 가져다 버릴 필요가 있었는지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산아기와 유가와 두 사람은 또 별장 주차 공간에 세워진 아우디와 볼보 두 대의 차량 사진도 확인을 하는데 진흙이 묻은 피해자들의 차량인 볼보 번호판은 차량 번호를 식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현장 사진을 다 확인한 후에 유가와는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호텔을 나섭니다. 그리고 구산아기는 나가서 경찰서장을 만나요. 경찰서장은 우선 가장 의심이 가는 사람이 음악 프로듀서인 도리카이라는 사람이라면서 이 인물의 동태에 관해서 경시청에 협조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 후 호텔 로비에서 구산하기 형사와 유가와 교수가 이번 사건 피해자의 딸인 다혜를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유가와가 다혜한테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고 말하며 사건이 어서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빌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유가와의 말을 들은 구산하기는 뭔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다. 자신이 아는 유가와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상대에게 굳이 다가가서 애도의 말을 늘어놓을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때 유가와가 더욱더 놀라운 말을 한다. 자신이 다의 아버님 노래의 팬이라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다혜가 당황했다. 그러나 그녀 이상으로 당황한 사람은 바로 구산악이었다. 유가와가 전통가요의 팬이란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가와한테는 필시 무슨 속셈이 있을 터였다. 유가와는 다혜한테 아버님 작품에는 가족애를 주제로 한 곡이 많았다며 자식이 태어난 기쁨이나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했다든가 연로한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든가 하는 노랫말들이 많았다고 하며 그 곡들을 들으면 마음이 아주 따뜻해진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다혜는 고맙다고 유가와한테 인사를 한다. 그런데 그때 유가와가 다혜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진다. 왜 다혜가 부모님의 별장에 머물지 않고 호텔을 잡았는지, 그리고 일찍 도착한 후에 별장에 가기 전까지 무엇을 하며 보냈는지, 그리고 혹시 부모님께 생명보험이 들어있는지,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세 사람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는데 구산아기가 유가와에게 다혜는 피해자의 유족인데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고 나무란다. 그러자 유가와는 입을 다문 채 구산아기를 지그시 바라보며 한 가지 제안이 있다고 말한다. 그 제안은 우산을 빌려준 사례에 대한 제안이라고 말했다. 침대에 누운 다혜는 일단 눈을 감았어요. 그러나 그 상태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몇십 초뿐이었습니다. 눈꺼풀 속에 피투성이가 된 부모님의 모습이 자꾸만 되살아나서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다혜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시계를 봤어요. 새벽 1시가 조금 지나 있었어요. 마른 침을 삼킨 후 수화기를 들었어요. 뭔가 긴급한 사태라도 벌어진 것일까? 이렇게 늦은 새벽에 전화를 걸어온 인물이 누굴까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놀랍게도 유가와 교수였습니다. 지금 잠시 호텔 1층 라운지에서 만날 수 있느냐는 전화였어요. 다혜는 선뜻 대답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유가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이런 시간에 전화를 거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이었어요. 그런데도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내일 얘기하자고 대답하기가 주저되었어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할 셈인가? 아까 라운지에서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이 남자가 틀림없이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아요. 다혜는 라운지로 내려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생각했어요. 유가와 교수가 뭘 알아냈을까? 하지만 사건에 관계된 일이라면 유가와가 아니라
구산하기 형사가 전화를 걸었을 텐데 이상했어요. 잠시 후 1층 라운지에서 만난 유가와 교수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불러내서 미안하다며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혜에게 일본의 과학 수사는 상당한 수준이라 사건 현장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위장해 봐야 금방 모든 게 드러나고 만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혜가 도대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분명하게 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유가와 교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자신이 몇 번이나 말했다고 하며 그것은 위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가와 교수가 노트북을 끌어당겼어요. 배경은 유가와 교수가 다혜를 만나기 직전으로 돌아갑니다. 유가와는 다혜를 만나러 가기 전에 구산하기 형사에게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말해 주었어요. 우선 유가와가 의심이 든 것은 흔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유가와의 추리에 의하면 산탄총을 맞은 피해자의 흔들 의자는 뒤로 크게 움직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뒤로 크게 기울어진 의자는 그 반동으로 이번에는 세차게 앞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흔들 의자의 장점이기도 해요. 노인이 의자에 깊숙이 앉더라도 반동을 이용하면 일어나기가 쉬운 그런 어떤 구조입니다. 하지만 산 사람이 아니라 즉산 사체가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아마도 의자가 되돌아오려는 힘 때문에 몸이 앞으로 나동그라지는 게 정상일 것이에요. 유가와가 우도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구산하기 앞에 있는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거기에는 수식이 휘갈겨 쓰여 있었어요. 유가와가 사진을 토대로 의자의 형태와 중량, 피해자의 키와 체중을 유추해서 대략 계산해 본 결과 시신이 흔들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건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방금 지적한 대로 앞으로 나동그라져야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가와가 이 이상한 점에 대한 결론을 드디어 내립니다. 총에 맞은 사람이 그 총을 쥐고 있었다면 총에 맞은 사람의 몸은 뒤로 밀려나요. 하지만 총은 그와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갈 거고 만일 피해자가 총을 쥐고 있다면 쌍방의 힘이 상쇄되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된다는 얘기였어요. 결국 총을 쏜 사람은 피해자 자신이며 아마 발가락을 사용해서 방아쇠를 당겼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 사건은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얘기였어요. 유가와의 말을 들은 구산아기가 그럼 부인이 목 졸려 죽은 건 어떻게 설명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유가와는 아마도 남편이 아내를 목 졸라 죽인 후에 총으로 자살했을 거라고 말을 해요. 이번 사건은 동반 자살이라는 것이었어요. 부인이 저항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강제적인 동반 자살일 거라고 덧붙입니다. 그러자 구산아기가 그럼 총이 정원에서 발견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어요. 구산아기의 질문에 유가와는 그렇게 물을 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가와가 그 점에 관해서 처음부터 부자연스러웠다고 말하며 수사를 교란하기 위한 위장 공작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장 공작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피해자의 딸인 다혜라고 말해요. 다혜가 이렇게 동반 자살이 아닌 외부인으로부터 살해당한 것처럼 위장한 이유에 대해서 유가와가 조사를 했는데 생명보험 때문은 아니었고 다혜가 위장을 한 이유는 두 사람이 죽은 순서에 있다고 유가와가 말을 합니다. 배경은 바뀌어서 유가와와 다혜가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고 있었다. 유가와가 다혜한테 이렇게 말한다. 동반 자살 사건을 강도 살인 사건으로 위장해서 생기는 이득이 무엇일까? 그걸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근데 실은 그게 저의 큰 착각이었어요. 다혜 씨는 딱히 살인 사건으로 위장하려던 게 아니었죠. 동반 자살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었을 겁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유가와의 음성이 고요한 로비를 울렸다. 실제로는 그리 큰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조심스럽기까지 했다. 울리는 것처럼 들리는 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혜의 마음을 뒤흔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낭패감은 들지 않았다. 가슴속에 체념이 지배하고 있었다.
시신이 흔들 의자에 앉아있기는 불가능하다. 이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그런 사실까지 알아챌 만한 사람이 이 남자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유가와는 다혜 씨가 위장하고 싶었던 건 두 분이 죽은 순서였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한 다음 총으로 자살했다. 그건 당신한테 아주 불리한 얘기니까요. 어떻게든 순서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공의 살인범을 등장시켜서 그가 아버지를 사살한 다음에 어머니의 목을 졸라 죽인 것처럼 위장을 한 겁니다. 어머니의 목에 아버지의 피를 묻힌 것도 바로 순서가 중요해서였고요. 아닙니까? 그가 온화하게 웃는 얼굴로 묻자 다혜는 어깨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다. 다혜는 왜 순서가 중요하냐고 물었다. 부모 중 어느 쪽이 먼저 죽든 자식으로서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유가와가 입을 연다. 물론 친자식이라면 순서가 상관없겠죠. 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 얘기가 달라지죠. 다혜 씨는 그 작사가인 아버지의 친자입니까? 뭐 거짓말을 해 보아야 소용없고요. 뭐 금세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 얘기를 들은 다혜가 후하고 숨을 토해냈다. 뭔가 발뺌할 말이 없을까 궁리하다가 그만두기로 했다. 유가와가 말한 대로 금세 밝혀질 일이다. 다혜는 자신이 엄마가 데리고 들어온 자식이라고 밝혔다. 엄마는 다혜가 6살 때 지금의 아버지와 재혼을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을 호적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혜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굳이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 유가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친자 관계가 아니라면 상속권도 없겠죠. 이 다혜 씨가 아버지인 다케이사 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은 딱 하나. 다케이사 씨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거죠. 그럴 경우에 다케이사 씨의 재산이 일단 어머니한테 상속이 되죠. 그리고 어머니와 다혜 씨는 당연히 친자 관계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산이 모두 다혜 씨 손에 들어갑니다. 그 말에 다혜가 쓴웃음을 지었다. 엄마와 결혼한 그 사람은 지독히도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어 했고 자신의 재산을 친자식한테 전부 물려주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다혜가 유가와한테 자신이 사건 현장을 위장할 만한 동기는 있지만 그걸 실행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유가와가 맞는 말이라고 대답하며 다혜가 큰 실수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다혜의 죄를 묻지 못할 뻔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다혜한테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볼보와 아우디가 나란히 세워져 있는 사진이었다. 볼보의 번호판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이 진흙은 볼보 바로 앞에서 다른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증거였다. 그러려면 그 차량은 일단 볼보 옆자리로 들어가 있어야 했고 그 시간은 특정할 수 있었다. 진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오후 2시 직전부터 다혜가 마지막으로 아우디를 세운 저녁 7시 무렵 바로 그 시간 사이에 묻었을 것이다. 그럼 대체 누가 거기에 차를 세웠을까? 다혜는 조금 더 일찍 아마도 체크인한 직후에 한번 별장에 갔을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때는 신고하지 않았다. 몇 가지를 위장한 다음 다시 차를 타고 별장을 나왔다. 아마 그때 진흙이 튀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혜는 호텔로 돌아온 다음 저녁을 먹고 다시 별장으로 갔을 거라고 유가와는 추측했다. 유가와의 담담한 말투에서 다혜를 궁지에 몰려는 의도는 느껴지지 않았다. 하나하나 이치를 따져 묻다 보면 언젠가는 상대가 항복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한 여유가 있었다. 유가와가 다혜한테 아버님이 동반 자살을 시도한 동기를 혹시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다혜는 아마도 엄마의 남자 관계 때문일 거라고 말했다. 엄마가 아버지의 제자인 음악 프로듀서 도리카이와 바람이 났다는 것이다. 이렇게 유가와에게 다혜는 자신의 복잡한 집안 사정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고는 다혜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눌렀어요. 그러다 문득 누구를 위한 눈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죽은 것도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언제부터 다케이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다혜에게는 명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초등학생 시절에는 그렇게 불러도 아무런 저항을 느끼지 않았어요. 다만 이 사람은 엄마의 남편일 뿐 자신의 진짜 아버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늘 머리 한구석에 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엄마와 도리카이의 관계를 눈치챈 것은 다혜가 13살 때였어요. 다케이사가 집 밖에 작업실을 마련한 지 1년 남짓 지났을 즈음이었어요. 다혜는 그날 몸이 좋지 않아 학교를 조퇴하고 집에 일찍 왔는데 침실에서 도리카이가 속옷바람으로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침실 문틈으로 엄마 아키코가 침대에서 윗몸을 일으키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녀는 알몸이었어요. 잠시 후 아키코가 다혜의 방으로 찾아와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두 사람의 관계를 다케이사도 허락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케이사가 몇 년 전 걸린 병으로 남자 구실을 못해서 허락했다는 말이었어요. 다혜는 도무지 수긍할 수가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날 이래 집에서 도리카이의 모습을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둘이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아키코의 행동으로 미루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케이사가 집을 비울 때면 공들여 화장한 엄마가 서둘러 나가는 모습을 다혜는 여러 번 목격했어요. 한편 아키코는 남들 앞에서는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그럴듯하게 연기했어요. 그녀는 다케이사와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는 듯했어요. 다케이사가 최근에는 별로 잘 나가지 못했지만 젊은 시절 크게 히트시킨 노래가 몇 곡 있어 재산이 웬만큼 있었어요. 또한 다케이사 쪽에서도 이혼하자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의 작품 중에는 가족애를 소재로 한 것이 많았고 그래서 가족애를 주제로 한 토크쇼에 출연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가 자신의 일을 유지하려면 원만하고 이상적인 부부라는 이미지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러나 표면상 미화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집 안에서의 생활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다혜가 15살이던 해 여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에 다혜가 자고 있는 방에 다케이사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말없이 침대로 파고들었어요. 술 냄새가 나는 숨이 다혜의 얼굴에 훅 끼쳤어요. 그날 엄마 아키코는 친구와 여행을 떠나고 없었어요. 물론 실제 상대는 도리카이였을 것이에요. 다케이사는 다혜의 입술에 억지로 키스를 했습니다. 입안에 혀까지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팬티 속으로 손을 들이밀었어요. 경악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어요. 몸을 움직일 수도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새하얘져 가는 것과 동시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내게 타인이구나. 나도 이 사람에게 타인이었어. 그래서 나를 보는 눈이 친자식을 대하는 눈이 아니었던 거야. 오래전부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이 사람을 진심으로 아버지로 여기지 못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나는 안갚음을 당하고 있어. 이건 분명 아내의 배신에 대한 다케이사의 보복일 거야. 그러니까 저항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케이사는 다혜의 얼굴을 핥으며 온몸을 구석구석 쓰다듬었어요. 그러는 동안 다혜는 꼼짝하지 않고 견뎠습니다. 악몽의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다케이사가 침대를 빠져나갔어요. 그는 시종일관 말이 없었어요. 물론 성행위에 이르지도 못했어요. 아키코가 말했다시피 몸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 일이 있은 후로 다혜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자기 방에 틀어박혀 최대한 다케이사와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케이사 쪽에서도 그녀를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아키코는 그런 두 사람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불륜을 계속하면서 밖에서는 현모양처를 연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혜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다케이사와 아키코를 평생 만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다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만은 마지못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키코가 끈질기게 졸랐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서는 다에도 원만한 가족의 일원을 연기했습니다. 표절 문제에 관해서는 다에도 무엇이 진실인지 몰랐어요. 다만 다케이사의 주장이 옳지 않을까 짐작할 뿐이에요. 도리카이와 아키코는 다케이사가 어차피 항의 따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얕잡아 봤음에 틀림없어요. 그런 만큼 다케이사가 도리카이를 별장으로 불렀다고 들었을 때 다에는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키코가 전화로 그 자리에 와달라고 부탁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혜는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키코는 아무래도 다케이사가 자신과 도리카이를 죽일 생각인 것 같다고 말하며 다혜에게 꼭 와달라고 읍소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그 말을 듣고도 안 가겠다고 단칼에 거절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불안해졌다. 아키코가 애초에 허풍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날은 말투에서 평소보다 훨씬 절박함이 묻어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경위를 돌이켜보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도 아니었다. 그래서 망설인 끝에 다혜는 아우디를 몰고 별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거기서 묵을 생각은 아니었다. 그래서 평소처럼 호텔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별장에 도착해서 그 참상을 목격했다. 그 순간 다혜는 다케이사의 진위를 깨달았다. 그는 아키코를 죽이고 자신도 죽는 것으로 모든 일을 마무리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 실제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번호를 누르려고 하자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경찰에다가 뭐라고 설명한단 말인가? 부모가 동반 자살을 했다? 아니, 틀렸다. 그럼 엄마와 엄마 남편이 동반 자살을 했다? 그것도 아니다. 엄마는 살해당했다. 그러니 강요된 동반 자살이다. 엄마가 먼저 남편한테 살해당하고 그 남편이 엽총으로 자살을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다혜는 문득 냉정을 되찾았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새삼 그 두구의 시신을 들여다볼 여유마저 생겼다. 이대로 신고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유산 상속에 관해 엄마인 아키코에게 들은 얘기가 있었다. 아키코는 극비리의 음모를 꾸미기라도 하듯이 다혜의 귀에 대고 너는 그 사람 호적에 올라 있지 않으니까 이대로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아키코 자신이 그 사람보다 오래 살아야 다혜 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라고 속삭였다. 그때 말이 떠올랐던 것이다. 사실대로 신고를 하면 유산을 받을 수 없다. 그깟 유산이야 어찌되든 상관없었다. 유산을 탐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흔들의자에 앉은 채 죽어있는 초라한 남자를 바라보는 동안 생각이 달라졌다. 10여 년 전 자신을 농락했던 이놈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나날을 불면으로 지새웠던가. 아무 남자라도 다가오면 가슴이 방망이질 치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었다. 잠들었다가도 악몽으로 눈을 뜬 적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나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현장을 위장하기로 했던 것이다. 두 사람이 죽은 순서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절대 유산이 탐나서가 아니다. 이것은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위자료를 받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위장 작업을 마친 후에는 일단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다. 시신을 발견하는 역할을 되도록이면 도리카이에게 맡기고 싶었다. 그가 경찰의 의심을 산다면 금상첨화다. 그럼 현장을 위장한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도리카이는 오지 않았다. 그 시점에 계획은 이미 파국을 맞았는지도 모른다. 유가와 교수가 다혜에게 따뜻한 밀크티 캔을 건네며 말했다. 다혜 씨는 다케이사 씨 손에
어머니를 잃었죠. 그로 인한 유형무형의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케이사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의외의 말에 다혜는 유가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그가 물었다. 아무래도 농담은 아닌 듯 했다. 다혜는 그게 옳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기가 먼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유가와가 그건 내일 아침에 경찰서장에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정신이 나가서 그만 착각했다. 총은 폭발할까 무서워서 정원에 내던졌다. 그러다가 그 손이 그만 엄마 목을 스쳤다. 뭐 이렇게 말입니다. 정식으로 진술서를 쓴 것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요. 다혜는 눈을 깜빡이며 밀크티캔을 두 손으로 꽉 쥐면서 하지만 친구분이 경찰이신데 하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유가와가 말했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여기에 오지 않은 거예요. 뭐 동석했다가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테니까요. 다시 말해서 구산악이라는 경시청 형사도 이 결론에 동의했다는 말인가? 다혜는 가슴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유가와한테 왜 자신을 도와주느냐고 물었다. 유가와가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건요. 그때 우산 빌려주셨잖아요. 그 우산에 대한 보답이에요. 그때 다혜 씨 도움이 없었다면 저희는 친구 결혼식 내내 재채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서 코코아를 한 모금 마신 유가와가 얼굴을 찡그렸다. 와, 이거 너무 단데요? 설탕을 절반만 넣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다혜는 밀크티캔을 옆에 내려놓고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눈물이 솟구쳤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눈물인지 마침내 깨달았다. 어둠에서 탈출한 자신을 향한 치하의 눈물이었다. 내일부터는 아무것도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 위장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에 날개가 돋아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예. 네, 예. 소설은 이렇게 예. 끝이 나죠. 예. 이거 그렇습니다. 무척 재밌네요. 예. 무척 재미있고 예. 이게 이제 그 추리 소설이잖아요. 네. 추리잖아요, 완전히. 네. 그래서 뭐 살인이 어떻게 벌어진 건가 뭐 해야 되는데 아주 음. 궁금증 유발도 대단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회파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의붓딸을 성추행한 뭐 그렇게 그런 한 얘기도 어떤 나오고 배경 얘기 그리고 또 그 두 불륜. 가족이 불륜도 네. 나오고 가족들끼리 네. 또 이렇게 겉으로는 되게 화목한 가정 같지만 네. 그 속은 전혀 아닌 반대인. 그 쇼윈도 부부라고 쇼윈도 하나요? 부부. 네.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네. 그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 효윈도 그 뭐 그런 가족, 부부 부부. 뭐 이런 가족. 것들의 얘기도 지금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언론에서도 다뤄지고 있고 뭐. 맞습니다. 이 다혜라는 인물도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예. 예. 위장할 필요도 없다. 예. 그렇죠. 예. 아주 날아갈 것 같다 이렇게 인제 표현이 맞습니다.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가 추리 작가이긴 하지만 사회파로 분류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맞습니다. 백양이라는 네. 작품도 그렇고요. 뭐 여러 그렇습니다. 작품에서 네. 그런 면모를 보여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이 이 작품을 왜 고르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정말 그 얘기 왜 안 나오시나 했어요. 치불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치정, 불륜, 살인 뭐 이런 거 다 들어 있고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그리고 이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흔들의자의 시신이 총에 맞은 채로 앉아 있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예, 예. 이런 거를 진짜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네, 예. 다혜의 말 그대로죠, 그죠? 이런 맞아요. 걸 알아챌 사람이 과연 누굴까? 이 사람 말고 누가 누가 있을까. 있겠다, 예, 하고. 맞아요. 이게 이제 이름이 다애거든요, 다애. 예. 근데 우리나라 이름 다혜 같잖아요, 꼭. 맞아요. 예. 다애가 아니고 다애, 어이. 예. 그런 이름이었고요. 예.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유가와 교수 목소리만 쭉 나오면 되게끔 해 주셨고 다혜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맞아요. 정도는 감사하고요. 아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예. 이제 교수님이 이 정도면 예. 원 아나운서 분량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 예. 전문 성우의 길을 가게 하려는 큰 그림 빅픽처가 아니냐. 그 댓글 아유 보셨어요? 그거 봤죠. 그거 아. 너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던데. 아이 뭐가 정확해요. 교수님 그런 그 악한 마음을 들고 계시면 안 되고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요렇게 요 정도 예. 분량이면 되겠고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의 백미는 예. 바로 이것이다. 뭡니까?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뭐 살인 사건 이거. 뭐 살인 사건이죠? 예? 경찰서장이 한마디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아. 살인 사건?" 아. 그거 좀 그럴듯했죠? 예. 그럴듯했다고요? 아니에요. 자 교수님 앵콜로 한 번 더 해 주시죠. 자 경찰서장의 조그만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다음 말에 주위의 공기가 얼어붙고 말았다. 뭐? 살인 사건? 약간 약주 한 잔 하시고 하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이거 연기 진짜 어려워요. 네. 아니 그냥 말씀하시듯이 하시면 되는데. 그러게.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의식을 하고 하려면은 더 어렵더라고. 맞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 교수님하고 함께한 방송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댓글들이 이 교수님이 좀 등판을 하셔야 되는데 등판을 못 하시는 이유가 댓글을 달 줄 모르세요. 아니 이거 달 수가 없어.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고등학생인 아드님한테 배우면 충분히 예. 가능한데 이걸 안 배우고 있는 이 겁니다. 미필적 고의라고 네. 하죠 이런 걸. 참고로 카카오톡 하시라고 카톡 예. 하시라고 10 년을 졸랐어요. 그거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1 년도 안 됐어. 네 교수님이 답글을 달고 싶으시나 못 예. 다는 것이다. 대신 댓글은 다 읽고는 계시다. 맞아요. 예 맞아요. 요거를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예. 아마 한 10 년쯤 후에는 뭐 배우시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하나 배우는데 10 예 년 걸려. 카톡도 10년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배우는 것 자체가 느린 게 아니고 교수님이 표현이 죄송한데 쓸데없는 고집이 좀 있으세요. 맞아요. 미디어를 엄청난, 가르치는 엄청난. 분인데 그리고 유튜버신데 당당한 답글을 못 단다. 와 아.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어쨌건 허상의 어릿광대 중에 요게 인제 단편집인데요. 예. 그중에 6번째 작품 위장하다 줄거리 해설과 낭독해 드렸고요. 예. 요게 단편집이다 보니까 다른 작품들이 쭉 있잖아요. 예 나머지 다 써 6편을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6편을 읽기 위해서 요 책을 좀 구입하셔서 읽어 보시는 것도 그럼요. 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맞습니다. 제인 출판사에서 나온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